바로 만나봅니다. 김규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서강대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년 12월 3일 그 밤, 그 다음날 새벽 어디 계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12.3 계엄 때 당연히 저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었고 예, 그래갖고 처음엔 도망가려고 그랬다가 도망가려고 했다가 예,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힌다. 그렇죠. 뭐 의미가 없겠다. 예, 그래 국회로 왔을 때 이제 국회로 왔을 때 마침 제가 택시에서 딱 내리니까 머리 위로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국회 내렸을 때.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때는 이미 봉쇄가 다 돼가지고 본청까지 가진 못했고 바깥에 울타리에 시민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수소총전소에서 제가 그 당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네. 그 경찰 기동단장을 만날 수 있었죠. 예. 그래요. 네. 그게 아직까지 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내란의 밤 우리 좀 시민들이 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맨몸으로 총칼 앞에 맞서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 당시에 본청 앞에서 이제 소화기 뿌리고 봉쇄하고 했던 보좌진 분들 이게 최후까지 지켰던 그분들이 진짜 고생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고 지켜냈고 바깥에 그 국회 울타리를 지키던 시민들도 거기가 숫자는 제일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 1공수라고 장갑차랑 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수부대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갔거든요. 예, 이 사람이 울타리 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시민들이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 차 앞에 들어놓고 막 그렇죠. 예. 막았었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끔찍하고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금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맞습니다. 군인들이 그야말로 명령에 복종했다 그러면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특히 저는 진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네. 여기 특전사만 투입이 됐잖아요. 해병대가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냥 끔찍한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대로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계엄 때 해병대가 투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여기 그 뒤에 국회가 보이잖아요. 한강변에 네, 서강대교 건너서 저 뒤에 국회가 보이는데 예, 저기 있네요. 해병대는 KAV라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 가는 장갑차거든요. 예. 물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바로 육지로 올라가는 장갑차인데 저기 보세요. 한강변에까지 김포에 있는 이사단에서 한강을 타고 와갖고 바로 저기 국회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해병대가 왔으면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었으면 충분히 발포 지시까지도 가능했다. 좀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는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행입니다. 시간 네.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도 한다고 하고 외신 예.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날 그 당시에 국회로 오면서 라이브도 하고 예. 또 오마이 TV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현장을 지켰었는데 그때가 떠오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 우리 시민들의 그 힘을 다시 한번 예.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힘.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국회 때 담을 넘었던 기억이 생생해서 그러니까요. 아마 제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때 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요. 예. 네, 뭐 1년을 지나가지고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내용 또한 뭐 지금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숨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숨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네. 국민들의 염원이 아주 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 대통령 담화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의지 표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예.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인데 오마이북에서 책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쓴 그 책에 많은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가 애초에 아니잖아요. 네.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고 마치 이제 우리가 6.25를 거쳐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군사 정권을 거쳐오고 민주화를 하고 해왔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좌우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내란을 청산하는 건 중대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좌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이제 국민 이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아직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한 내일 영장 심사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까 이것도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내일 모레죠. 3일 새벽 결과 나올 텐데 하필이면 또 내란의 밤 그 날짜예요.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그 3일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뭐 저는 이미 법원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은 그래요? 상태이기는 해요.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정도 정황이면 나와야 된다 구속영장이. 근데 박성재도 안 수밖에 나오는 없어요. 판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빽이 있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이 정도 됐는데도 안 나온다고? 조태용도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일단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빽이 없으실 것 같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도 뭐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갖고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근데 뭐 영장 청구되면 이 사람이 검사였는지 뭔지 좀 봐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인데 지금 뭐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할 만큼 뭐 법원이나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너무한 부분이라는 일이죠. 생각이 일이죠. 들고요. 예. 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마저 기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납득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정말 왔다 갔다 한다, 고무줄이다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최소한요, 가진 자들에게 더 엄격한 방향으로 고무줄이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은 못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하고요. 진짜 못 없는데 막 영장 팍팍 내줍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 근데 가진 자들, 지위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잘 석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란죄는 이제 국가 체계를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과거로 치면 영모죄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런 역사성에 대한 어떤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은 우린 법대로만 한다, 하던 대로만 한다, 하던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률 해석이나 그런 기준 같은 것도 헌법에 따라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가는 건데 헌법상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거를 최고 우위에 놔둬야 되고 그런 헌법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법에 보더라도 내란죄는 제일 먼저 나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죄 중에 가장 1번 죄, 가장 중요한 죄라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를 다룸에 있어서 이거를 마치 그냥 일반적인 절도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다루듯이 또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 주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은 순직 해병 특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도 SNS에 글을 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밝혀야 할 게 많다 이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좀 미비한 성과도 있지만은 부분이죠. 미비한 점. 네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잖아요. 예, 최해병 사망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 외압 사건. 그리고 윤석열이 왜 그랬는가를 왜? 보는 구명 로비 사건, 음.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앞에 두 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만은 진실 규명이. 근데 구명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황은 무수하게 나왔는데 네.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봤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계 얘기도 있었고 보수 개신교계 아니면은 멋쟁 해병 단톡방. 그렇습니다. 블랙펄이죠. 근데 멋쟁 해병 단톡방에 관련된 그 의혹은 거의 파헤쳐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멋쟁 해병에 있던 두 사람, 송호종, 이종호가 네. 실제로 구명을 했다, 모의를 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도 청탁을 받았다까지는 밝혀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종호 블랙펄 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내가 VIP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맞아요. 했던 거를 조합을 하면 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이건 심증으로만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로비를 했느냐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네. 뭐 이게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 거기까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뭐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어땠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 네. 그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거부하는데 이건 법원이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좀 큽니다. 참 출석을 안 하니까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증인 신문 기일을 그럼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잖아요. 막 저 뒤로 미루고.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원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랬다면은 해병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시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가 구명 로비는 3개 축입니다. 2개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개신교계하고 이종호가 있고 예.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고석 변호사예요. 아. 윤석열의 친구라는 그 용인에 출마했던. 전 고등군사법원장인가 했던 용인에 출마했던 고석 변호사인데 실제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람 사무실 앞까지 가갖고 기지국이 찍힙니다. 네,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의 재판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수사 외압을 가했느냐라는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좀 아무래도 쉽지 않아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전혀 들지 않는데,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 화장실 갔다가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잘 못하고 나온 느낌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경로했느냐 이게 좀 궁금한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멋쟁이 해명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와 연결되는 그 라인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특검에 들어갔었는데 속 시원하게 결론 짓지 못한 부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쉽다. 윤석열이 그 술 좋아하고 국정에 관심이 없는 윤석열이 일개 사단장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비서관한테 1시간 동안 7번이나 전화를 할 정도로 예, 적극성을 보이고 네. 장기간 동안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청탁이 없이는 누군가가 시키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직접 만약에 청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정도 집요하게 안 했을 것 같아 느낌에. 제 생각에도 예, 시킨 사람이 있었겠죠. 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닥달하니까 예. 자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나설 정도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된 거. 물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출석을 안 했던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소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거기서 형태로건 신문한다? 증인 신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입원을 해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아하. 고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까지 안 나가려고 바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했다, 뭔가 했다,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밝히면 되잖아요. 가서 조사 한번 받고 예. 나오면 되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뒤가 구리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 했어요. 특검 더 할 수 있다. 먼저 종료되고 뭐 이번 달에 다 이제 종료 3대 특검 마무리되지만 추가 특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도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할 게 남아 있고 미심쩍게 남아 있으면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막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더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해야 된다. 예, 이제 좀 이번에는 한번 수사라는 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달라지고 해서 네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수사 주체를 한번 바꿔가지고 수사를 해보는 것도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네. 수사를 한번 주체를 바꿔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내란 그 TF 국무총리실 주체로 하고 있는 TF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의 조사에는 응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 특검이나 경찰이나 이런 강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에 대한 여죄 수사는 뭐 일반적인 특조위나 TF 형태로 가더라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새로운 어떤 특별수사본부를 둬도 네.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건 추가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남아 있는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박성재 두 사람의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 이걸 이제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이 내란의 시작점이 결국에는 김건희에 관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무마해주기 위한 차원의 그런 흐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동체라고 뭐 그런 표현도 쓰던데 박성재,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 공동체가 된 게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처음부터. 예, 박성재 장관 이전 전임자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랑 김건희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다 압니다. 네,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문제. 예,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음. 자료 내놔.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한동훈한테 안 시켰겠습니까 김건희가? 그렇죠. 도이치 사건 예, 포함해서. 김건희 한동훈도 문자 내역이 굉장히 많다고 언론 보도 나온 바가 있어요 또. 예, 근데 또 말 안 들으니까 아마 교체를 한 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로 낙점한 게 박성재고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픽이 아니라 이 김건희 픽이다. 아,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생각해 픽으로 봅니다. 박성재가 장관 자리에 예, 갔을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김건희가 박성재랑 막 직거래를 하잖아요. 직접 문자를 주고받고. 예를 들면은 최혜병 사건에서는 김건희가 저기 국방부 장관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직 나온 게 그거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종섭은 윤석열 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랑은 잘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했을 거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가 자기가 골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그냥 윤석열 패싱하고 네. 예, 그냥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관련 이제 보고서도 받아봤다는 것이고 예, 그런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명품백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이원석 총장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시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인사철도안인데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싹 다 바뀌어요. 이런 경우도 없는 거죠. 검찰 그렇죠. 역사상.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죠. 예, 사실은 또 그 전 겨울에 이미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했다가 한번 안 한다고 하니까 멈췄다가 예, 이번에 봄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그냥 싹 다 아니 바꾸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총선 결과 봤더니 국민들의 판단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정권 안 된다. 그렇죠.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 명품백은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때 이제 제일 총선 끝나고 이슈가 됐던 게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을 그렇죠.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그거 통과되는 제 생각에는 이원석 총장이 뭐 저기 민주 시민들의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이거 이러다 정권 넘어간다. 이거 잠재우려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거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무마가 된다라고 나름 이원석 총장도 정권에 대한 어떤 충심을 발휘한 걸 수 있는데 이게 뭐 이원석도 그렇고 사실 그때 수뇌부에 있던 사람 다 친윤 그죠? 검사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김건희를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예. 또 윤석열 피구로 이렇게- 친윤 검사들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날라간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뭐 이 김정숙 여사건 뭐 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와서 그걸 무말했다. 황제 조사를 시켜서 다 끝내버렸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날라가니까 그 와중에 이제 김건희 절대 사수 외치던 이제 차지철 같은 사람들 검찰에 다 불러 이렇게 와가지고 이창수 뭐 박영진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해갖고 방패막이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김건희와 박성재가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보냈던 그런 문자,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들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한동훈을 막 비난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메시지 이런 것도 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김건희 픽이었던 박성재 장관, 김건희한테 사실상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윤석열 나름대로 박성재를 향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체근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는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에게 뭔가 보고를 했다, 수사 상황 같은 거를 보고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김건희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어떠한 수사 상황은 엄청난 기밀입니다. 네, 이런 걸 그냥 알려준다? 그냥 민간인한테 누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대검찰청에다가 야 수사 보고서 좀 보내봐 라고 했으면 그것도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수사 비밀을 누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 어허. 사례를 보면 보통 이제 수사 비밀 누설을 수사관이나 네. 뭐 말단 검사나 일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구속돼요. 네. 세네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걸 보니 박성재에게만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탁금지법에 이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네. 이것만 적용을 했는지가 제가 의문입니다. 예, 보고를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할 수 있고요. 네. 보고 목적으로 수사 보고서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입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해요. 뭐 의아하다. 증거 관계를 잘 꽁꽁 숨겼는지 네. 뭐 봐주려고 그런 건지 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청탁 관련해서 이 의혹 말고 다른 것들 뭐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겹치죠. 김건희는 이제 차혜병 특검에도 등장을 하니까요. 네. 안 등장하는 것이 없어서. 근데 뭐 내란이든 김건희든 그 각 특검이 지금 그 조정을 하는 절차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통로들이. 네. 네, 이 통로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고 내란 특검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대해서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이거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건희는 직권남용죄 민간인이어서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어요. 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이. 그렇죠. 그러려면 공무원만 있으니까 민간이니까. 예, 민간인은 저지를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직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시켜서 또는 그 공무원과 공모해서 네. 예, 같이 그 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직권남용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직권이 있는 박성재를 시켜가지고 김건희가 뭔가 수사 보고서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드러난다면 그럼 김건희랑 박성재 장관은 직권남용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다. 네, 처벌받을 수 그렇게 그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실제적으로 정말 김건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인사가 바뀌고 그런 예.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파악한 게 중요해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나오게 될지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내란의 시작이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이거부터 시작돼서 검찰이 수사한 그 내용들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겹쳐가지고 결국 김건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김건희로 통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옛날에는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음. 이제 내란 특검과도 만난다 김건희가. 네, 모든 3개 3개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김건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보다 실제로 권력이 더 높았던 걸로 보이니까. 네. 실제 내란도. 명성황후 침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 명성황후 같았어요. 김건희가 한 걸 보면 예, 거의 국정을 막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MBC에서 만드는 공화국 시리즈 중에 제6공화국이 나오면은 예. 윤석열 정부 편에서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렇네요. 그게 네. 지금 이 상황이 극화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사극 여인천하 현대판이 되지 않을까 막. 예. 여인천하 현대판.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김건희가 다 주물렀던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고 자 3대 특검이 김건희에서 만나고 있다. 특검 조사 상황들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가 아까도 김종훈 기자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했지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사가 고원검 출신 변호사의 회유를 뭐 주선했다. 이걸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건데 예. 이런 것도 충격적이다. 검찰의 행태가 결국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진술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집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지검도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수원지검 여기는 정말 의혹의 그 최정점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술 파티 의혹도 나왔었고, 네. 거기다 오늘은 지금 회유 주선 여기까지도 나오니까 이게 이런 거죠. 검사들이 자기들이 대놓고 진술 회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놓고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대놓고 이거 불어 이렇게 말해 가서 이재명이 다 보고 받았고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고 얘기해. 네. 그러면 내가 구형 깎아주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선처해줄게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검사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대신 시킨 거 아니냐. 예, 중간에 브로커가 낀 거죠.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사이에. 예, 이걸 시킨 건데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준 걸로 의심이 돼요. 지금 조재현 고검장 출신이라고 하던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이게 사실이면은 뭐 이런 수사는 거의 뭐 총체적 불법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재현 전 고검장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재현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뭐 다 명예훼손이랑 저 민사 소송까지 걸겠다. 그러더라고요. 라고 지금 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조재현 고검장이 만나는 거를 받고 거기서 그 조재현 변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본 교도관이 이걸 진술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그 교도관을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이런 거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그냥 보면 본대로 하는 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재현 변호사가 고소를 하고 뭐 한다? 전 무고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고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그 교도관 분께 이게 전달이 되면은 혹시나 뭐 소장이나 고소장이 날아오면 제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다 무료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예. 예. 야 무료로. 그럼요. 큰 결심을. 이런 사람을 그냥 괜히 또 고소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런 법꾸라지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무고죄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예. 정의의 사도 김규현 변호사. 이제 열심히 이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주저앉히기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엮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는 포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은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가야 한다.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 뭐 거의 지금 뭐 굿판을 벌이듯이 막 이렇게 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거를 포기를 못 하고 계속 가는 것 같고 윤석열 정권 내내 그냥 똘똘 뭉쳐서 이 목적으로 그냥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사고가 터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이든 아니든 간에 계속 쪼아가지고 이재명 연루된 거 밝혀내 왜 못 밝혀내 하고 쪼자 보면은 이런 짓으로 진술 회유하고 술 파티 벌이고 뭐 불법 수사하고 녹취록 조작하고 이러는 겁니다. 네. 네.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되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작 이재명 감옥에 간다 하고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감옥에 갈 사람들은 자기들이에요. 지금 다 증거 조작하고 수사 조작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될 판이죠. 네. 결국 그렇게 네. 되겠고요.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 법적으로야 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거다. 예, 맞아. 이게 뭐 한동훈 얘기하니까는 지난번에 그 토론 나가신다고 하는 거. 토론 했었. 잘 됐습니까? 예, 가서 그냥 법적으로 예. 잘 반박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관심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셨는지 그냥 훅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요. 예. 대장동, 예, 항소 그렇죠. 그리고 포기한 사실 이 부분. 뭐 그 부분도 지금 뭐 이슈가 뭐 그냥 다 그대로 사그라들었. 그런데 형국이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검찰이 항소 포기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또 조용해졌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또 항의하는 항의하는 검사들도 없는 검사들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시죠? 맨날 글 올려가지고 저기 이프로스에 글 쓰는 그 있는데 한 3인방인가 4인방 아니 조용하세요. 근데 이거 항소 포기한 게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왜냐하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가 됐으면 이거 난리가 나야 되는데. 턱없이 적은 형이 선고가 됐으니 기본적으로 항소 대상이지요. 근데 그 항소를 포기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밖에 뭐 별로 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인 판단 이걸 계속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의 초점도 그렇고 이게 조작 기소 관련된 국정조사 필요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검찰의 행태에 대한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예.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 사실은 네.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음. 공수처가 지금 일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려 가지고 좀 아쉽고 제 생각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이어서 네. 공수처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공수처 개혁이 바로 좀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수처는 이참에 정치인들이고 뭐 무슨 뭐 어디 일반 고위공직자 다 빼고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네. 이것만 수사하는 전문 사법기관 전문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지만 공수처가 이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수사 역량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오동훈 처장도 뭐 네, 이 외풍에 왜 흔들리냐면 예. 정치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왜 판검사 수사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맨날 뭐 국회의원 수사하고 교육감 수사하고 막 이상한 거만 판검사 수사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수사 대상들은 다 빼고 판사, 검사, 고위 경찰 이렇게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놓는 게 네.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는 기관이 되고 또 그것만 수사하면 외풍도 그렇게 많이 갈 일도 없어요. 그렇네. 네. 이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규환 변호사와 여러 가지 현안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끝으로 이제 쿠팡 문제가 이제 난리가 났죠. 예. 쿠팡 유출된 이 정보 개수 계정이 뭐 3,379만 개? 그러니까 이게 예. 활성화 고객이 2,470만 정도 되는데 그보다 많은 계정 그 정보가 털렸다고 하니 쿠팡에 한번 가입하셨거나 뭐 하셨던 분들도 다 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 보니까는 이제 문 앞에 뭐 어떤 위치라든가 뭐 비밀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맞아요. 아니면 자기 집 비밀번호까지도 털린 경우가 있다. 집 주소도 털렸고. 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또 내부자 소행이라는 추정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교 문제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 할 때마다 제가 매우 아쉬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런 거 터질 때 구속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보통 은행에서 무슨 횡령 사건이나 배임 사건이 터지면은 구속이 되는 임원들이 구속되고 막 하는 건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이거 진짜 범죄거든요. 심각하죠. 이거 근데 구속되는 불안한 사람 한 거 명도 아니구나. 못 받고 그리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뭐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해봤자 뭐 2-3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게 3,300만 명이니까 1인당 30만 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9조 9천억 원, 야, 거의 10조 원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에 비하면은 턱없이 뒷골이만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죠. 근데 미국 기준에 따라서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막 몇백 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달라 하면은 이제 쿠팡은 갑자기 한국 기업인 척할 거예요. 이럴 때는 한국 기업이고, 뭐 자기가 또 유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고,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참에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대로 한번 도입하는 거를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야 이런 거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고객 정보 사실 유출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쿠팡만 하더라도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손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아무리 이제 외부의 해킹에 취약한 걸 막고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번에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 직원들 내부 소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될 수가 있다.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이걸 피해를 몰랐다. 메일 받고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 협박 메일 와중에 받고. 지금 그 해당자는 퇴사하고 출국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처가 하나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일용직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새벽 배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노동 문제도 그렇고 이 정보 유출도 그렇고 쿠팡 이 기회에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의 신뢰를 아예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자, 쿠팡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참에 정치권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김규현 변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